30대 후반 남자입니다. 평범한 직장인이고 대한민국 평균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굴곡 없는 평범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별거 없는 그런 거 있잖아요. 대학교 적당히 괜찮은 곳으로 가고 너무 늦지 않게 군대도 다녀오고 그 뒤에 평범한 회사 취직하고 그렇게 살았지요. 취직해서 돈 얼마 모으고 그 돈으로 대출받아 집 사고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고 정말 제 인생에서 특별했던 경험이라고는 하나도 내세울 만한 게 없었습니다. 제 와이프도 조금 화려한 과거가 있는 척을 하지만 제가 볼 땐 저만큼 평범하면 평범했지 말처럼 화려한 삶을 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뭐 자기랑 연애를 했던 남자만 세봐도 손가락 10개로 모자라서 발가락까지 써야 한다나 어쩐다나 자랑처럼 말하는데 그럴 사람이었으면 저같이 심심한 사람하고 결혼을 했으려나 싶더군요. 그래도 본인이 화려한 과거를 가졌다니 그냥 믿어주고는 있습니다. 그래도 20대 후반쯤에는 설레이는 일도 많았고 새로운 경험을 원하긴 했지만 상황이 많이 따라주지는 못했네요. 그나마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넘어갈 때쯤 아내를 만나게 돼서 더 젊을 적에 원하던 경험들은 아니지만 나름 행복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혼 후부터더라고요. 결혼을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시간이 흐르면서 나이를 먹기에 그러는 건지 모르지만 도무지 의욕이 솟지가 않았습니다. 아내도 어디 볼볼거리면서 돌아다니는 걸 좋아했어요. 그때는 데이트 비용을 제가 다 내거나 하긴 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깐 내 돈이 곧지 돈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어디 놀러 다니는 것도 싫어하고 집에만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집에서라도 뭐 굳이 공유할 만한 취미를 찾는다면 못 찾을 것도 없었는데 아내는 결혼하고부터는 점점 저랑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딱히 없었고 너무 편해져서 그런 거라면 편해져서 그런 거겠네요. 그렇게 하루는 지루하게 천천히 가고 일주일은 정말 더럽게 빨리 흘렀습니다. 회사 안 나가는 주말에도 어디 나가지 않고 집에서 뒹굴거리면서 쉬는 게 전부다 보니 시간이 정말 쏜살 지나가듯 흐르더라고요. 그렇게 언젠가부터는 저나 아내가 같이 보내는 시간이 많이 줄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오면 저도 심심하니 다른 거 한다고 제 방에 틀어박혀 혼자 지내기가 일쑤였고 그렇다 보니 같이 잠에 드는 시간도 달라지고 없어지다시피 했지요. 그리고 일어나는 시간이 달라지니 식사도 같이 안 하게 되더군요. 어디 밖에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 보니 거기에 두 사람이 또 식성도 다르다 보니 그렇게 되었고 그렇게 되니 언젠가부터 두 사람 사이의 대화조차 사라져가기 시작했습니다. 대화가 사라져버리니 두 사람은 정말 남보다 못한 가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저 의식적으로 퇴근하면 서로 살아는 있는지 얼굴 도장 정도만 찍고 아침에 출근할 때는 그래도 지각하면 안 되니 깊이 잠든 것 같으면 깨워주고 하면서 말이지요. 부부라기보다는 룸메이트가 되었다고 하는 게 맞지 싶은 상황에서 저랑 아내 사이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릴 만한 재미있는 일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인연으로 모든 게 시작되었지요. 하지만 그 사건은 잔잔한 수면 위에 돌입화장을 만들어가듯 큰 변화로 바뀌어 갔습니다. 오래전이라 잘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그만큼 피가 펄펄 끓던 20대 초반에 그나마 저한테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겠다며 여기저기 저를 끌고 다니던 학교 선배가 있었습니다. 저도 생각이 아예 없던 것은 아니었던지라 선배를 따라서 여기저기 다녀봤지만 생각처럼 좋은 결과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 선배와의 관계는 그 선배가 군대를 가게 되면서 자연스레 멀어지게 되었고 선배가 군대에서 전역할 때는 제가 또 군대에 가게 되면서 그 뒤로는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배를 20년이 가까이 지나가는 최근에 와서 우연찮은 기회로 다시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워낙에 부침성이 좋고 능글맞은 사람이라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 세월인데도 불구하고 저를 알아보고 말을 건네더군요. 저였다면 혹시나 착각한 게 아닐까 해서 망설이거나 몇 해 연락 없이 지냈는데 이제 와서 무슨 하고는 그냥 말았을 텐데 말입니다. 선배를 우연찮게 만난 곳이 동네 마트였습니다. 요즘 그나마 집에서 아내랑 서로 있는 둥 없는 둥 살고 있는데 혼자서 잠이라도 깊게 들려면 술이라도 한 잔 마시고 하는 게 좋더군요. 그나마 요즘 마트에서 위스키 같은 양주를 팔고 있어서 편하게 잘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다시 재회를 한 곳의 위치상
선배가 이 근처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덕분에 마트에서 꽤나 오랫동안 대화를 나눴습니다. 제 예상대로 선배는 제가 사는 곳에서 몇 분 걸리지 않는 곳에서 살고 있더군요. 당연히 결혼은 했고, 와이프랑 같이 장 보러 나왔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는 장 보는 거 따라다니기 귀찮아서 돌아다니다가 우연찮게 양주 코너에 오게 된 건데, 거기서 저를 만나게 된 것이지요. 선배와 한참 대화를 하는데 뒤에 누가 커다란 카트를 낑낑대며 끌고 오더라고요. 선배의 와이프였습니다. 저보다 연하였지만 어찌됐든 형수님이지요. 선배가 형수님을 부르더니 저를 소개시키더군요. 대학 시절에 저만큼 영리하고 말 잘 듣는 후배가 없었다면서 짧은 시간 같이 지낸 것밖에 없는데 저에 대한 걸 꽤나 아직도 잘 기억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감동스럽기까지 했습니다. 형수님을 제대로 못 쳐다봤는데 동네 마트에 장 보러 오는데도 참 화려하게 예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랑 3살 차이 나는 선배지만 형수님은 저보다 6살이 연하였으니 거의 10살이나 차이 나는 와이프를 얻은 방법이 뭐였나 궁금하더군요. 나이만 어린 게 아니라 참 예의도 바르고 어려서 그런가 더 쾌활해 보였습니다. 저랑 간단히 인사를 끝내고 이제 자기도 장을 볼 거 다 봤다고 하면서 가자고 하는데 두 사람이 나란히 걷는 모습을 한참 동안이나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걸어가면서 장난도 치고 사이가 참 좋아 보이더군요. 사이좋은 두 부부가 멀어지는 모습을 보니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저랬던 적이 있었던가 싶기도 하고, 선배 말로는 결혼한 기간이 저랑 판이하게 차이가 나는 것 같지 않은데 어찌 저 두 사람은 저렇게 좋은 사이를 유지할 수 있는가 싶기도 하고 말이지요. 그리고 다시 선배로부터 연락을 받게 된 건 얼마 지나지 않아서의 일입니다. 당연히 선배가 먼저 연락을 해왔네요. 선배는 제가 먼저 연락을 할 줄 알았는데 기다리다가 숨 넘어가겠어서 연장자인데도 자기가 먼저 했다며 예전 저를 대하듯이 장난 섞인 말로 저를 나무라더군요. 집도 가깝다 보니 멀리까지 가서 만날 필요도 없었습니다. 선배가 자주 가는 바가 있다고 해서 거기서 만나게 되었지요. 양주 한 병 시켜놓고 둘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다 제가 술이 많이 들어가서 그랬나 선배한테 비법 좀 알려달라고 했어요. 선배는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하는 표정으로 무슨 비법이 필요하느냐 하더군요. 그래서 현재 저랑 제 와이프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배는 제 이야기를 한참 듣더니 이유가 뭔지 알겠다는 듯한 말투로 오래돼서 그렇구만 하면서 당연한 거니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고 하더군요. 부부라면, 특히나 우리처럼 아이가 없는 부부라면 당연히 겪게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서요. 애 없다고 언제까지 애인처럼 지낼 수 있었겠냐고 하면서 새로운 자극이나 경험이 있으면 자연스레 사라질 일이라고 하더군요. 처음엔 그게 무슨 소리인가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선배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지 몰랐어요. 일단 선배는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가면 자동적으로 알게 될 테니 크게 신경 쓰지 말고 일단 부부 동반으로 만날 자리나 한번 만들어 보라 하더군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선배와 함께 자리를 만들었는데 세상이 참 좁다는 게 무슨 말인지 와닿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 선배가 아내가 말했던 자기의 화려한 과거와 연관이 돼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알고 보니 선배가 제 아내와 과거의 연인 사이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네요. 선배도 몰랐던 일이고 아내도 제가 선배와 같은 학교 출신인 건 알았지만 너무 다른 두 사람이다 보니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답니다. 부부 동반 모임이었는데 사실 저는 선배와 같이 놀고 여자들은 여자들끼리 즐거운 자리를 원했는데 자리는 그렇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배와 제 와이프가 오랜만에 둘이서 옛날에 연애한 이야기를 하면서 의기투합을 하더군요. 덕분에 저랑 나이 어린 형수님은 꺼다 놓은 보릿자루 마냥 자리에 있는 사람인 듯 없는 사람인 듯 그냥 술잔만 비우고 조용히 있었더랬죠. 그나마 술이 좀 들어가기 시작하니 형수님이 저한테 먼저 이런저런 이야기를 건네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뭐 자기 남편이랑 어떻게 알게 되었냐부터 모임 나오기 전에 오빠한테 이야기를 어느 정도 듣고 나왔다 하면서 평범한 이야기만 주고받았습니다. 둘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만 솔직히 조금 불편하기는 했습니다. 좋은 선배이긴 하지만 아내의 옛 연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 그동안 연락 안 하고 지낸 것도 있고 영 껄끄럽더라고요.
아내는 처음에는 뭔 부부 동반 모임이냐며 그렇게 질색을 하고 분위기 봐서 중간에 일찍 나오겠다 하더니 벌써 술을 몇 잔이나 마신 건지 싶더군요. 잘 마시지도 못하는 술인데 그것도 독한 위스키를 얼음도 없이 저렇게 벌컥벌컥 마시는 아내의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한참 형수님하고 대화를 나누느라 신경을 안 썼는데 아내가 선배와 엄청 가깝게 앉아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가까이 앉는 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우연찮게 예전에 우리 둘이 뭘 어떻게 하고 저떻게 했다 하면서 잘 맞았는데 하면서 요즘 부쩍 그때 생각이 난다는 대화를 주고받는 것까지 듣게 되었지요. 그때부터 자꾸 신경이 쓰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내한테 정신줄 좀 차리라고, 암만 예전 애인이었을지 몰라도 지금은 남남이고 남편의 선배이고 거기에 결혼한 남자라는 눈치도 줄 겸해서 헛기침을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화장실 좀 다녀오겠다고 하고 가게에서 나왔는데 아내는 제가 나가든 말든 별로 신경도 쓰지 않는 눈치더군요. 술도 깰 겸해서 밖에 찬 공기 좀 맞으러 나와 있으니 가게 문이 열리고 인기척이 들려왔습니다. 돌아보니 형수님이 나오더라고요. 괜히 제가 형수님까지 눈치를 보게 만든 건가 싶었는데 형수님이 그런 게 아니라 두 사람이 너무 잘 맞아서 자기가 끼어들 자리가 없다며 자기도 답답해서 나온 거라고요. 형수님도 티는 내지 않았지만 옛 연인하고 의기투합해서 다른 곳은 신경도 쓰지 않는 남편을 보니 싱숭생숭 했나 봅니다. 그래서 둘이서 찬 공기를 맞으며 가만 서 있었는데 1분도 지나지 않았는데 너무 어색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형수님한테 이만 들어가자고 말을 했는데 형수님이 저한테 저 두 사람 방해하지 말고 우리 둘이서 따로 시간을 좀 보내는 게 어떻겠냐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내를 골려줄 생각으로 그러자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당연히 따로 시간을 보내자는 게 뭐 근처 포장마차라도 가서 우리끼리 따로 2차나 하자는 말인 줄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택시를 타고 도착한 곳이 다른 곳이 아니라 선배가 사는 아파트더군요. 제가 조금 껄끄러워하는 모습을 보이니 요 근처에 괜찮은 곳도 없고 집에 양주 좋은 거 들어온 게 있어서 그거나 마시자고 집으로 온 거라 합니다. 안주로 할 만한 치즈랑 견과류도 있고 그렇다고요. 선배하고 제 와이프가 밖에서 양주 마시고 있는데 우리가 암만 자리를 피한다고 해도 소주에 우동 같은 거 먹으면 손해보는 기분이 들지 않겠냐며 설득을 하더군요. 집에 들어가니 인테리어도 요즘 감성으로 잘 꾸며놓고 TV도 엄청 크고 잘 사는 듯 보였습니다. 여러모로 선배의 삶이 내 삶보다 나은 것 같아 부러운 생각이 들더군요. 그 열등감 때문인지 술이 몇 잔 더 들어가고 은근슬쩍 제 옆자리로 가까이 다가와 앉는 형수님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못했다기보단 저는 술이 몇 잔 들어갔어도 정신이 또렷한 상태였으니 거절하지 않았다고 하는 게 더 맞는 말이겠지요. 아내와도 벌써 마지막이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까마득한데 오랜만에 느낀 그 온도는 세상 무엇하고 비교할 수 없었고 더군다나 제 평생 아내 말고는 다른 여자는 몰랐던 저에게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몰려드는 죄책감에 내가 무슨 짓을 한 건가 후회부터 들기 시작하더군요. 형수님 입장에서는 재미 다 보고 정신 차려 도망가는 비겁한 행동처럼 보이긴 했겠지만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한참 그 여운을 떨쳐내기도 전에 가봐야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형수님은 저를 뜯어 말리더군요. 이건 실수가 아니라고 하면서 말이죠. 지금 집에 가봐야 좋을 거 하나도 없을 거라나요. 그게 무슨 소린가 했더니 애초에 처음부터 남편이 그러니까 선배가 부부 동반으로 만나서 저희를 도와주겠다고 한 소리가 애초부터 이걸 목적으로 물어봤다는 겁니다. 저를 도와주고 싶다는 목적도 있었겠지만 한편으로는 선배도 선배 나름의 재미를 찾기 위함이었던 거지요. 그리고 애초에 이 상황은 저만 제외한 모두가 암묵적으로 합의를 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제가 이미 바에서 자리를 박차고 나왔을 때 밖에서 찬 공기 쐬고 정신 좀 차리겠다고 했던 순간에 세 사람은 이미 이렇게 하자고 이야기가 끝난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형수님이 저를 데리고 집으로 가기만 하면 제 와이프랑 선배는 둘이서 저희 집으로 향하기로 이미 말이 끝난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되도록이면 긴 시간을 보내기로 했으니 도중이나 마찬가지인데 지금 돌아가봐야 선배랑 아내가 붙어먹는 꼴만 제 눈으로 보게 될 뿐 아니겠냐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형수님이 그렇게 해도 재미는 있겠다고 하더군요. 머릿속이 새하얗게 돼서 무슨 소리들을 하는 건가 했는데 형수님도 똑같았다고 합니다. 나이차 10살이나 나는 부부인데 세대 차이 때문에 둘이 잘 통하지도 않고 선배 쪽에 문제가 있어서 이쪽 집도 아이 없이 지내게 되었다더군요. 애도 안 생기고 맨날 싸우기나 하고 그러다 보니 부부 사이가 틀어져 이혼까지 갈 위기에 처했었는데 그때 두 사람을 구원해준 게 동네에 비밀리에 존재하는 소모임 덕분이었다고 합니다. 서로가 새로운 재미를 찾고 즐거움과 만족을 얻게 되니 싸우는 일도 현저히 줄고 행복해졌다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저희 또한 그 단계나 마찬가지니 똑같은 치료법을 알려준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혼란스럽겠지만 아마 좋아할 거라고요. 그 말을 한번 두고 보자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돼서 선배 집에서 나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집에 가니 아내만 혼자 있을 뿐 선배의 모습은 보이지 않더군요.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내가 먼저 저한테 점심을 먹자고 하면서 뭘 먹고 싶냐 물어보더군요. 저도 뭘 귀찮게 음식을 하냐고 그냥 나가서 사 먹자고 하고 오랜만에 둘이 나와서 식사를 했습니다. 대화를 나누는 건 오랜만이었던지라 어색했지만 나름 대화도 나누고 오랜만에 부부 흉내 좀 내고 그랬네요. 현재 와이프와는 연애할 때처럼 사이가 좋습니다. 선배처럼 같이 장도 보러 다니고 단골집에 가면 인꼬부부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가깝게 지내네요. 선배 부부와도 자주 만남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는 충분히 만족스러운데 선배가 자꾸 저희한테 권하길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그 소모임에 저랑 제 아내를 소개시켜주고 싶다고 하더군요. 아직 그 단계까지는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아내는 은근히 호기심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루빨리 마음 다잡고 한번 나가보려고요. 선배 말로는 동네 사람들이다 보니 소모임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고. 자기는 동네 말고도 다른 지역에도 가입되어 있는 모임이 있는데 뭐 하면 그런 데를 소개시켜 줄 수도 있다고 했는데 고민하다가 동네 소모임에 참석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선배의 인생을 달라지게 해준 그 소모임일 테니 저 또한 다른 곳보다 더 신뢰가 가고 믿음기 가기도 해서 말입니다. 30대 후반의 평범한 직장인 남성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 이 생활도 끝이 나겠네요. 이 바닥이 워낙에 좁다 보니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일 특성상 사람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형님 동생 하면서 가까운 척 지내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일 때문에 만난 사람들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제가 거리를 두게 되더라고요. 형님과 형수님도 처음엔 일 때문에 알게 되었습니다. 보통은 일 때문에 제가 클라이언트들에게 먼저 형님하고 하면서 친한 척 다가가는데 이 형님은 최초에는 저에게 거리감을 두던 사람입니다. 저도 싫다는 사람한테 억지로 형님거리는 스타일은 아니라서 업무적으로 진지하게 대했는데 오히려 이 형님한테는 그 편이 제가 믿음직스러워 보였나 봅니다. 그 이후로 형님은 저에게 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고 그 뒤부터는 오히려 형님의 주도로 굉장히 가깝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전 항상 입으로는 형님거리며 친하게 지내지 사실 고객 한 명 한 명이 중요한 상황이기에 실수하지 않으려 노력하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루는 형님 집에 초대를 받아 가게 되었는데 최대한 술에 취하지 않으려고 형님한테 들키지 않는 선에서 몰래 잔을 꺾어가며 마시고 있었지요. 취한 모습 보이지 않는 게 제 철칙이었는데 형님이 먼저 저한테 그렇게 사무적으로 대할 필요 없다고 하는 걸 보니 제가 술을 빼고 있는 걸 이미 눈치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형님이 일 외적으로도 정말 동생 삼고 싶어서 그러는 거고 그럴 생각 없으면 내 집에도 초대 안 했으니 집에서는 긴장을 풀어도 된다는 겁니다. 무슨 실수를 해도 술 먹고 일어난 일은 다 용서를 해주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때부터 긴장 풀고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술자리 시작은 같이 했는데 이미 형님은 저보다 벌써 소주를 2병이나 더 넘게 마신 상황이었고 결국 형님은 술을 이기지 못하고 소파에 기대서 잠에 들어버렸습니다. 난데없이 끝난 술자리에 당황스러웠습니다. 형님 잠들었다고 그 집에서 나가는 것도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지요. 특히 집에 고가의 물건들이 많았는데 혹시나 그게 없어지기라도 한다면 제가 독박 쓰는 거고 없어지는 게 없다 하더라도 아무거나 저한테 뒤집어 씌울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그냥 어쩔 줄도 모르고 그 집에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문 열리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형수님이 돌아오셨던 겁니다. 형수님은 말로만 들었었지. 그동안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형수님 나이가 그렇게 어릴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고리타분한 직장인 복장을 하고 있었는데 나이도 거의 제 또래로 보였고 화장이 조금 진한 것 같기는 했지만 오히려 그 편이 자기관리가 철저한 사람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형수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저는 소파에 얼어붙어서 그 장면을 지켜만 보고 있었지요. 피곤해 지친 의욕 없는 표정으로 형수님은 발을 접어 신발에서 발을 빼내고 있는데 일에 지쳐 있어서 그런 건지 소파에 난생 처음 보는 남자가 앉아 있었는지는 신경도 안 쓰는 듯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하다가 그냥 인사를 먼저 하기로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문 앞으로 갔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하고 고개 숙여 인사하는데 형수님이 엄청난 목소리로 놀라더라고요. 당연히 기대도 못한 처음 보는 사람이 집안에 있고 방심하고 있는데 난데없이 큰 소리로 인사를 하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런데 형수님은 깜짝 놀라면서도 제가 누군지 지금 무슨 상황이 궁금한 건지 그게 아니고 후다닥 신발장으로 나가서는 다시 신발을 신더라고요. 그때 조금 눈치를 채긴 했는데 저는 형수님이 신발을 다시 신는 걸 보고 제가 무슨 집에 무단으로 들어온 침입차라고 생각해서 집 밖으로 도망치려는 건가 싶어서 화들짝 놀라 현관문으로 형수님을 쫓아나갔습니다. 형수님은 허둥지둥 신발을 신고 있었는데 뒤꿈치까지 밀어넣는다고 어디 가지도 못하고 문 앞에서 낑낑거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형수님한테 오해하지 말라고 저 이상한 사람 아니고 형님이 지금 술에 만취해서 잠이 드셔서 오도 가도 못하게 된 상황이라는 걸 설명했습니다. 형수님은 설명을 듣고 상황을 이해한 것 같지만서도 저보고 계속 저쪽으로 가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는 건가 했습니다. 제가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는 건 충분히 설명을 했을 텐데 왜 이렇게 저를 거부하는지 싶었는데 긴박한 상황이 끝나고 나니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중문 안쪽으로 가득히 갇혀있는 시큼한 냄새가 바로 원인이었습니다. 부둣발로 영업일을 하고 다니던 형수님이었기에 그날따라 신발 안쪽으로 땀이 엄청나게 차서 발냄새가 심하게 나고 있던 상황이었던 것이지요. 형수님은 자기가 발냄새가 심하다는 건 이미 인지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같이 사는 남편이 그 냄새를 맡는 건 아무 상관없지만 생판 남인데다가 처음 보는 저한테까지는 그 독하고 시큼한 발냄새를 들키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킁킁거리는 걸 보니 형수님 얼굴이 울상으로 바뀌더라고요. 아무튼 형수님과는 초반 첫 만남부터 그렇게 꼬이게 되어서 사실 형수님이 저를 썩 마음에 들어하던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형님이 형수님 오해도 풀어주고 아무 문제 없다고 했지만 솔직히 형수님이 거의 울기 직전에 얼굴로 볼따구가 시뻘개져서 오열을 하기 직전까지 만들었는데 제가 앞으로 형님 집에 초대받아 가기는 글렀다 싶었지요. 그렇게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뒤였습니다. 형님이 집으로 몇 번 불러주긴 했지만 제가 불편한 것도 있고 해서 다 거절을 했었지요. 그런데 결국 다시 형님 집으로 방문을 해야 할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형님한테 급하게 받아야 할 서류가 있었는데 형님이 그걸 집에다 두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시 가서 가져오자니 상황이 여의치가 않다고 마침 아내가 집에 있는 날이니 아내에게 말해놓을 테니 아내한테 가서 서류를 건네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전에 형수님하고 첫 만남이 그런 게 껄끄러웠지만 이번에는 오래 머무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일 때문에 그러는 건데 제가 어떻게 거절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동안 집으로 초대할 때는 그냥 변변찮은 변명을 대면서 빼긴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일 때문이라서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형수님 발냄새 때문에 못 간다고 말도 할 수 있던 상황이 아니었으니 그냥 하는 수 없이 다녀오기로 했지요. 문 앞에서 몇 번을 고민하다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형님의 연락을 받은 형수님이 문 앞으로 나왔는데 저를 기억하고는 깜짝 놀라는 눈치더라고요. 형수님은 그날 봤던 고리타분한 직장인 복장이 아니라 민소매로 된 나시에 형님이 즐겨 입을 법한 스포츠 브랜드의 통이 넓은 반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시선이 형수님의 발 쪽으로 향했는데 발은 맨발이었어요. 형수님이 저를 보고는 당황해서는 어쩔 줄을 모르더라고요. 서류만 건네주면 되는 상황인데 왜 저러나 싶었어요. 저를 문 앞에 세워놓고 벌 주는 것도 아닌데 문 앞에서 기다리라면서 계속 시간을 끌더라고요. 자세히 귀 기울여 들어보니
형님한테 전화를 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형님은 일 때문에 바쁘다 했으니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계속해서 전화기에서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거든요. 결국 형수님이 문 앞으로 고개를 빼꼼 빼더니 드려야 하는 서류가 대체 뭐냐고 자기는 도무지 봐도 모르겠다고 하고서는 저보고 서류를 알아서 찾아서 가져가라고 현관문을 그제서야 열어주더라고요. 문틈으로 급하게 봐서 자세히는 못 봤는데 집에서 편하게 입고 있는 복장을 봤는데 형수님이 평소에도 관리를 엄청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딱 봐도 알겠더라고요. 서 있는 자세를 봐도 요가 같은 걸 하는지 등이 곧게 뻗어 있고 뒤로 틀어묶은 머리로 보이는 목선과 어깨로 떨어지는 곡선을 봐도 평소에도 자기 겉모습에 엄청 신경을 쓰는 사람이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서류를 가지러 왔으니 서류를 챙기러 형님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형수님이 못 찾을 법한 게 업무 관련해서 서류가 이것저것 형님 책상 위에 널브러져 있더라고요. 제가 필요한 서류만 챙겨서 서재를 빠져나오니 형수님이 저를 보고 살짝 미안한 표정을 지으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괜히 눈치도 보이고 하니 형수님한테 고개 숙여서 그때 죄송했다고 사과를 하고 볼일 다 봤으니 이만 가보겠다 하고 현관문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형수님이 저를 불러 세우더라고요. 오해도 풀 겸 방금 밖에서 벌썩에 가만 세워둔 거 사과도 할 겸해서 뭐 차라도 하나 내줄 테니 그거라도 마시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제 앞에서 그러고 있기에는 민망했는지 어느샌가 옷으로 꽁꽁 싸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생각한 것과는 다르게 저를 그렇게 어렵게 대하지는 않아서 한시름 놓이더군요. 형수님도 형님 마냥 솔직하고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실례란 걸 알기에 그날 발냄새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인연을 이어오던 가운데 시간이 지난 어느 날 형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님은 자기 사업을 해외에 크게 한번 확장을 해보고 싶다고 했어요. 마침 해외에 친한 친구가 오래전에 이민을 가서 살고 있다고 그쪽 상황은 어떤지 답사 좀 다녀오겠다고 하더군요. 그 와중에 저랑 진행하고 있던 프로젝트도 하나 있었는데 해외에 사업을 한다고 해도 그걸 접을 생각은 없으니 일단은 필요한 대로 알아서 제가 맡아서 하고 있으라 했습니다. 한 가지 더 부탁하기를 자기가 없는 동안 그래도 너무 남이라 생각하지 말고 형수님이 나이차도 있고 해서 외로움을 많이 타는 사람이라고 근근히 들러서 안부도 묻고 관심 좀 가져달라 부탁을 하더군요. 어려울 게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미 저는 그때 형수님도 형님만큼 저에게 있어 소중한 사람이었고 어차피 집이 제가 살던 곳에서 가까웠기에 어려울 거 없다고 걱정 말라 대답했습니다. 형님은 일단 처음이니 2달 일정으로 해외에 머물기로 했어요. 처음 며칠간은 국제전화로 전화를 했는데 제가 형수님을 중간중간 찾아가 보겠다 했지만 솔직히 형님도 없는데 형수님만 있는 집에 불쑥 저 혼자 찾아가기도 뭐하고 특별히 무슨 일이 있거나 형님이 직접 부탁할 때까지는 제가 먼저 찾아가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나서서 그러면 이상한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오지랖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러다 그렇게 형님이 해외로 떠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형님한테 전화가 와서 아내가 많이 아픈 것 같은데 혹시 응급실에 좀 데려다 줄 수 있느냐는 급한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새벽이었지만 형님 목소리도 다급해 보였고 저도 걱정이 되었기에 그 길로 바로 형수님을 찾아가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병원에서 밤을 새고 나서 이제 집에 가도 좋다는 말을 듣고야 형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지요. 형수님이 전날에 뭘 잘못 먹어서 배탈이 심하게 나버린 것이었어요. 단순한 배탈이라 다행이긴 했지만 아마 며칠 동안은 계속 안 좋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형수님은 지칠 대로 지쳐서 방 안에 들어오자마자 쓰러지듯 잠이 들었습니다. 무방비 상태의 모습을 2번이나 보긴 했지만 항상 무방비인 상태를 보여주지 않으려고 노력하던 형수님이었는데 얼마나 지쳤으면 그냥 저렇게 쓰러져 잘까 싶었지요. 저도 그만 돌아가 볼까 했는데 새벽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병원에서도 정신없이 있었어서 그런가? 잠이 도무지 오질 않더라고요. 식사도 안 했어서 배도 살짝 고팠고요. 그러다 형수님 일어나면 뭐라도 먹을 게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죽이라도 끓여놓을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형수님이 형님 없는 동안 식사는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나가서 사 먹고 있는 건지 냉장고를 열어보니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해놓을 것도 없고 저도 지치고 해서 그냥 잠깐 눈 좀 붙이고 나서 나가서 죽이라도 한 그릇 사와야겠다 하고 쉬기로 했습니다. 굉장히 허기가 지던 상황이었어서
냉장고에 우유가 보이길래 그걸 벌컥벌컥 마셨는데 그게 화근이 될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한참 소파에 기대 누워서 자고 있는데 형수님이 정신을 차렸는지 거실로 나와 저를 깨우더라고요. 피곤할 텐데 고생했다며 지금은 좀 괜찮아진 것 같다고 고맙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굴에 생기는 없어 보였지만 형수님은 여전히 이쁘더라고요. 지쳐서 몸을 가누지도 못해 제 근처에 가까이 얼굴을 대고 이야기하는데 너무 가까이 있어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긴장을 하고 있는데 배에서 갑자기 안 좋은 느낌이 나더라고요. 제가 깔끔 떠는 성격은 아니지만 성격상 집이 아닌 곳에서는 일을 잘 보지 못하는 편인데 그 순간만큼은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형수님한테 더는 못 참겠어서 그런데 실례지만 화장실 좀 쓰겠다고 하고 후다닥 일을 보고 나왔습니다. 형수님이 걱정하듯 쳐다보다가 혹시 냉장고에 있던 우유를 마신 거냐 묻더라고요. 그걸 버린다는 걸 깜빡했다고. 자기도 그 우유가 상한지도 모르고 마셔서 이렇게 된 것 같다고 하는 거예요. 다행히 저는 조금밖에 마시지 않아서 크게 탈이 나지 않았는데 한동안 집에 먹을 게 없어서 그 우유를 몇 끼에 걸쳐서 먹은 형수님은 탈이 나고 말았던 겁니다. 아무튼 저는 다행히 병원 신세를 질 만큼까지는 아니었는데 형수님이 이제 우리 쌤쌤이라고 하면서 웃더라고요. 제가 그때 발냄새 맡은 거나 배탈이 나서 우리 집에서 일을 보고 나온 저나 이제 서로 비슷하게 하나씩 한 건 한 거 아니냐고요. 어느덧 두 사람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었고 상황이 많이 호전된 형수님이나 저나 그 분위기를 맨정신으로 이어나가기는 힘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형님이 애지중지하던 양주를 찬장에서 꺼내와서 서로 술을 한두 잔씩 걸치며 이야기를 이어나갔지요. 돈도 잘 벌면서 무슨 돈을 그렇게 더 벌고 싶어서 해외까지 2달이나 나가 있는 거냐며. 형수님은 자기가 이러는 게 잘못하는 게 아니고 아직도 젊은 아내인 자기를 두고 2달이나 독수공방을 시킨 형님 탓이나 마찬가지라고 하면서 기왕 우리 둘이 서로에게 못 볼 모습 보인 김에 아예 우리 둘 사이는 아무런 비밀 없이 허물없이 지내보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해오더군요. 평소에 신세지고 정말 저희 형님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지만 술 기운이었나 아니면 화기애애한 분위기 때문이었나. 그 선을 넘는 데까지 결정을 내리는 데는 5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형수님의 미모는 대단했고 유혹은 이겨내기 힘들었기 때문이었지요. 밤 공기에 차가워진 형수님의 머리카락이 제 어깨에 가까이 닿아 있었습니다. 형님이 오려면 1달이라는 시간이 더 남았으니 그 시간 동안은 그냥 현실에 충실한 게 어떻겠냐는 형수님의 제안에 저도 모르게 그러자고 대답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고부터는 아예 저는 형님 집에서 출퇴근을 하게 되었지요. 형님이 형수님은 잘 지내냐는 연락을 걸어왔을 때 저는 대담하게 안 그래도 형수님하고 같이 있다고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냐고 말하고는 형수님을 전화기에 바꿔줬습니다. 형님은 오히려 자기가 그냥 지나가면서 한 부탁인데 이렇게 잘 들어준다며 한국에 돌아오면 자기가 거하게 한턱 쏘겠다고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형님이 형수님을 잘 부탁한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저한테는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고 대답했더니 형님이 자기가 외국에 있지만 제가 한국에 있어서 너무 의지가 된다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원래는 형님이 지난달에 귀국을 했어야 했지만 사업차 답사 나간 게 볼게 더 있는 것 같다고 해서 30일을 더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형님이 귀국할 날이 머지않은 상황이네요. 형수님은 그동안 형님하고 결혼 후에 부부 사이로 같이 했던 수보다 요 2달도 안 되는 사이에 저와 함께한 시간이 훨씬 더 많다고 아쉽다고 하더군요. 형님이 아예 해외에서 하는 사업이 잘 되어서 한동안 해외를 오며 가며 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제가 형님의 신뢰를 저버린 건 알고 있습니다. 욕먹어 마땅한 일이지요. 다음 주면 형님이 돌아오는데 저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형수님에게 진심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형수님은 형님이 돌아오면 다시 원래의 인생으로 돌아가겠다며 아쉬워하긴 하지만 이젠 제가 더는 멈출 수가 없을 것 같네요. 앞으로가 기대가 되기도 하고 걱정도 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연사무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사연입니다. 아직도 저에게는 8년 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당시 저는 결혼 3년 차에 접어든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아내는 전업주부로 집안일에 누구보다 충실하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둘 사이에 아이가 없었기에 부부 생활은 상대적으로 여유롭게 흘러가는 듯 보였죠. 저는 출근 전후로 종종 집안일을 돕거나
주말이면 아내와 함께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하곤 했습니다. 이렇듯 겉보기에는 평온한 일상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아내의 표정과 일상, 패턴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제가 일에 치여 바쁘다 보니 아내 역시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져 심심함을 달래려고 집에서 뭔가를 새로 시작했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아내가 휴대폰을 꽉 쥔 채 무언가 열심히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잠시 밖에 다녀온다며 집을 나서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보통은 장을 보러 간다거나 동네 친구를 만나러 간다면서 딱히 의심할 만한 흔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순히 아내가 취미 생활을 확장했거나 가까운 지인들과 시간을 보내는 거라 짐작했고 별달리 의문을 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회사에서 외근을 마치고 오후쯤 잠시 집에 들러 쉬었다 가기로 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내에게 미리 연락을 했을 텐데 그날은 꽤 피곤한 상태라 그냥 깜짝 방문이라 생각하고 조용히 돌아가 쉬려 했던 것이 화근이 되고 말았습니다. 현관 문 앞에 도착하자 안에서 낮은 목소리와 함께 희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제가 평소에 들어보지 못한 낯선 기색이 섞인 속삭임과 희미한 숨소리였습니다.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설마 하는 마음에 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정돈되어 있었고 아내가 있을 법한 주방이나 다른 방을 둘러보았지만 흔적이 없었습니다. 이상한 기운의 발걸음이 자연스레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안방 문 틈새로 났고 빠른 호흡 소리가 뚜렷하게 들렸고 곧이어 아내의 익숙한 목소리와 함께 다른 남자의 목소리까지 어우러져 심장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그제야 귀를 의심하고 싶을 정도로 믿기 힘든 상황이 눈앞에 펼쳐지리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안방 문을 조심스레 열었을 때 침대 위에는 아내와 한 남자가 알몸으로 뒤엉켜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고도 한동안 현실감을 잃어버린 채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마치 악몽을 꾸는 것처럼 심장이 쿵쿵 뛰면서도 머리는 하얗게 텅 비어버렸습니다. 한참 후에야 상황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순간적으로 느낀 분노와 배신감은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웠습니다. 믿었던 사람이 눈앞에서 참혹하게 배신자의 얼굴을 하고 있으니 그 충격은 실로 엄청났습니다. 그 남자는 허둥지둥 옷도 제대로 걸치지 못한 채 달아나려 했고 아내는 재빨리 이불을 끌어안고 제게 변명 비슷한 말을 늘어놓았습니다.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니 아내는 거의 아무 말도 못할 정도로 겁먹은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곧이어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남자는 아내가 결혼 전 잠시 사귀었던 옛 연인이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우연히 SNS로 연락이 닿아 몰래 만나기 시작했고 주말에 저와 시간을 보낼 때도 틈틈이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관계를 유지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제가 회사 일로 늦는 날이나 외근을 나간 타이밍을 노려 집까지 들어와 함께 지낸 적이 여러 번 있다는 것까지 깨닫게 되었죠. 뒤늦게 생각해보니 아내는 결혼 생활에 충실한 듯 보이지만 사실 이전 연인과의 미련을 완전히 정리하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남자가 먼저 적극적으로 연락을 해왔고 아내가 그 달콤하고 익숙한 감정에 묘하게 마음을 빼앗겨 조금씩 빠져들었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단순히 안부만 묻는 메시지로 시작했지만 점점 감정이 되살아나면서 몰래 만나 차를 마시거나 주변 모텔에서 시간을 보내며 부정한 관계를 지속해왔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들이 저 몰래 나눈 대화 내용과 서로 주고받은 선물 등은 확인할수록 제 가슴에 커다란 상처로 남았습니다. 결국 그날을 기점으로 저는 더 이상 아내를 용서하거나 함께 살아갈 수 없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협의 이혼을 진행하면서 서로 간에 쏟아지는 비난과 원망,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된 추문과 시선은 고통스러웠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견디기 힘든 시기였고 차라리 악몽이라면 빨리 깨어나길 바랐을 정도였습니다. 서류 정리에만 몇 달이 걸려서야 모든 이혼 절차가 마무리되었고 법적으로 저와 아내는 완전히 남남이 되었습니다.
저 역시 30대 중반에 이혼남이라는 꼬리표가 붙었고 남들보다 훨씬 이른 시기에 결혼의 실패를 맛보게 되었죠. 당시에는 모든 것이 망가진 듯한 상실감에 휩싸여 앞날이 깜깜했지만 결국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상처도 아물고 다른 길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다시 떠올려도 그날의 충격과 배신감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만큼 강렬했습니다. 부모님에게 상처를 드리고 싶지 않았기에 저는 끝까지 모든 사실을 숨긴 채 조용히 협의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이혼했다는 사실 자체가 부모님께는 큰 충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은 제 결혼식 날 눈시울을 붉히며 손을 꼭 잡아주셨고 아내를 며느리로 맞이한 이후로도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셨습니다. 그런 부모님께 제가 겪은 배신과 상처를 들려드리는 건 너무나 가혹한 일이라 여겼습니다. 그렇게 제 혼자만의 슬픔을 꾹꾹 눌러 담은 채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듯 평범하게 지내는 척했습니다. 어머니가 종종 전화를 걸어 너희는 요즘도 잘 지내지? 라고 물으실 때면 저는 네, 잘 지내요. 걱정 마세요라고 대답하면서도 마음속에서는 죄책감과 슬픔이 뒤엉켰습니다. 아버지 역시 아무 말 없이 제 말을 믿고 그래, 건강 챙겨라 하시던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부모님은 제 진심을 알지 못한 채 차례로 제 곁을 떠나셨습니다. 어머니는 당뇨와 고혈압으로 오랜 시간 투병하시다 먼저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몇 년 후 노안으로 병원에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혼자 장례 절차를 치렀고 빈소에서 조문객들을 맞으며 속으로는 끝내 말씀드리지 못한 진실을 떠올리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어머니께서 생전에 그래도 너희 둘은 잘 살아줘서 고맙다고 하시던 그 말씀이 떠올라 저도 모르게 눈물을 쏟았습니다. 제게 남겨진 건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유산처럼 물려주신 서울 도심의 낡은 2층 단독주택 한 채뿐이었습니다. 겉보기엔 오래돼 균열이 생긴 외벽과 삐걱거리는 목재, 계단이 인상적인 건물이지만 제게는 부모님의 온기와 추억이 서려 있는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여름이면 마당에 매미 소리가 울려 퍼졌고 겨울에는 창틀 사이로 바람이 새어들어와 아버지가 손수 뽁뽁이를 붙이셨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비록 외면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가장 따뜻한 집으로 남아 있습니다. 형도 있긴 했지만 솔직히 말해 저는 그를 가족이라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더는 언급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몇 년 전부터 형은 해외로 나가 부모님과의 연락을 끊었고 그 이후 단 한 번도 집에 발길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아프셨을 때 병원에 함께 간 적도,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들은 적도 없었고 결국 두 분 모두 돌아가실 때조차 형과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그가 제게 어떤 의미인지 굳이 설명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할 만큼 마음에서 지워진 사람입니다. 부모님이 남기신 그 단독주택은 대지 면적이 55평을 조금 넘어서 서울 도심에서는 쉽게 보기 힘든 넓은 마당을 지닌 집이었습니다. 다만 위치가 좁은 골목 아니라 주차가 불가능했고 담벼락도 있고 텃밭도 있는 구조였습니다. 마당 한켠에는 석류나무, 감나무, 포도나무까지 있었고 텃밭이 자리 잡은 담벼락 주변으로는 부모님이 생전 고추, 가지, 토마토 등을 심어 직접 재배하곤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 혼자 살게 되면서는 바쁘다는 핑계로 그 텃밭을 거의 방치했고 오랫동안 관리를 하지 않았더니 잡초가 무성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마당이 매우 넓었는데 아이들 몇 명이 모여서 농구를 해도 충분히 공간이 남을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넓고 탁 트인 것이 이 집만의 매력이었죠. 1층과 2층은 같은 구조로 되어 있었고 각 층마다 방이 3개, 화장실이 1개, 그리고 거실이 크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거실과 방들의 넓이만 따져봐도 흔히 말하는 아파트 30평 정도에 해당할 정도였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 저는 원래 제가 살던 아파트를 처분하고 이 단독주택 2층으로 이사했습니다. 당시에는 앞날이 막막했지만 제 집 한 채가 있다는 사실이 최소한의 안정감은 주더군요.
2층에서 제가 거주하고 1층은 임대를 주어 월세든 전세든 조금이나마 수익을 만들어 보려 했습니다. 그러다 그래도 집을 남에게 빌려주려면 깔끔해야지 싶어서 1층을 전면적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했습니다. 도배와 장판을 새로 깔고 싱크대도 최신형으로 교체했습니다. 화장실 역시 완전히 올수리했으며 낡은 창문이나 문틀, 샤시까지 다 바꿨습니다. 그 공사 비용이 3천만 원 이상 들었지만 덕분에 집 상태는 지금도 신축 빌라와 견줄 만큼 쾌적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통해 전세를 내놓으면서도 시세보다 조금 높게 받았습니다. 그렇게 매물을 내놓은 지 3일 만에 부동산 아주머니에게서 젊은 여성이 집을 보고 굉장히 마음에 들어 했다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마당이 넓어서 아이가 뛰어놀기에도 좋고 집 근처의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모두 도보권이어서 어린 자녀를 키우는데 매우 적합하다 보니 금방 계약이 이뤄질 것 같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그 여성은 다음 날 바로 서류를 준비해 와서 전세 계약을 체결하자고 했습니다. 저도 솔직히 의아했습니다. 생각보다 세를 비싸게 내놓은 편이라 시간이 좀 걸릴 거라 예상했는데 이렇게 단번에 계약이 이뤄진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새로운 세입자는 30대 중반의 여성으로 외모 자체는 딱히 요란스럽거나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얼굴만 보면 이쁘지도 그렇다고 전혀 못생기지도 않은 흔한 인상이었는데 대신 키가 꽤 크고 몸매가 균형 잡혀 있었습니다. 또 옷차림이 깔끔하고 센스가 있었습니다. 그 점이 묘하게 눈길을 끌긴 했지만 무엇보다도 그는 아이가 있는 엄마로 보였고 평범한 사람처럼 보였죠. 며칠 뒤 주말 1층 세입자의 이삿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주말이라 집에 있었고 이삿짐, 트럭이 골목에 들어설 때쯤 밖으로 나가 어떻게 도와드려야 하나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짐을 내려놓는 것을 구경하고 있는데 세입자와 함께 5살 정도로 보이는 여자아이가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아이가 사뿐사뿐 뛰어다니면서 마당 한가운데에서 두 팔을 벌려 빙글빙글 돌더니 엄마, 여기 진짜 넓다. 우리 집 마당 엄청 크다. 하고 깔깔 웃더군요. 그 모습을 보니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세입자 여성이 짐 정리에 바쁜 와중에도 먼저 다가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사하시느라 많이 바쁘시죠? 네, 조금 정신이 없네요. 그래도 집이 마음에 쏙 들어서 이삿짐을 옮기면서도 기분이 좋아요. 그녀 옆에서 해맑은 얼굴로 뒤뚱거리듯 서 있던 작은 아이는 예의 바르게 허리를 30도쯤 숙여 안녕하세요 하고 큰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그 순간 저도 웃음이 절로 나와 집에 있던 작은 인절미 떡 한 봉지를 가져다가 아이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아이는 반짝거리는 눈으로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곤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마당 이곳저곳을 둘러보았습니다. 이사 첫날은 그렇게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저도 낯선 사람을 처음 맞이한 터라 서먹함이 있었지만 아이와 함께라 그런지 마당에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그 전까지 제가 혼자 살 때는 너무 조용해서 마당은 거의 쓰레기장이나 다름없었는데 누군가 뛰어다니고 말소리가 오가니 집 전체가 사람 사는 곳처럼 다시 활기를 되찾는 듯 했습니다. 그 아이가 하루 종일 엄마, 이거 봐. 엄마, 저기엔 뭐 있어. 이런 식으로 옹알거리며 호기심을 표현하는 게 귀엽기도 하고 한편으론 제게 익숙지 않은 풍경이라 신선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월요일, 저는 늘 그렇듯 아침 일찍 출근 준비를 하고 정장을 챙겨 입은 후 집을 나섰습니다. 회사에서는 특별히 바쁜 일정이 있던 날은 아니었지만 연차가 쌓이다 보니 후배들의 업무까지 자연스레 챙겨야 해서 늘 퇴근이 늦어지는 편이었습니다. 그날도 늦은 밤, 회식은 없었지만 회사 동료 몇 분과 간단히 소주 한잔하며 저녁을 때우고 나서야 집으로 향했습니다. 좁고 구불구불한 골목길을 따라 걸어 들어가며
오랜만에 바람결에 실려오는 여름 특유의 눅진한 습도와 마당의 풀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제 손에는 편의점에서 사온 작은 아이스커피 하나가 들려 있었고 철제 대문 밀고 마당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당 한쪽에서 낮은 의자에 앉아 손빨래를 하고 있던 여세입자와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마당 수도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조건이었기에 가끔은 나와서 물을 쓰거나 분리수거를 정리하는 모습이 눈에 띄곤 했지만 이 시간에 손빨래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여름답게 더운 날씨 탓인지 그녀는 머리를 질끈 묶고 있었고 상의는 면 티셔츠에 하의는 짧은 체크무늬 치마 차림이었습니다. 낮은 의자에 앉아 허리를 깊숙이 숙여 아이 옷을 빨고 있었기에 치마 자락은 무릎을 지나 허벅지 끝까지 올라간 상태였고 티셔츠는 물에 젖어 살짝 몸에 달라붙은 탓에 속옷선이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그 순간 저는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몰라 눈이 잠깐 흔들렸고 그걸 감지한 그녀는 깜짝 놀란 듯 고개를 들고는 순간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황급히 손에 쥐고 있던 빨랫감을 내려놓으며 치마를 가리고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저 역시 민망함을 감추지 못하고 고개를 돌린 채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갑자기 들어와서요. 손빨래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하고 얼버무렸습니다. 그녀는 수건으로 손을 대충 닦은 뒤 작은 목소리로 안녕하세요. 퇴근하고 오셨군요. 마당 수도 사용해도 괜찮냐고 전에 여쭤봤었는데 사장님께서 그때 괜찮다고 하셔서요 하고 조심스레 말을 이었습니다. 말끝마다 미안함이 묻어 있었고 저를 향한 시선도 어딘지 불안하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괜찮습니다. 그런 건 말씀 안 하셔도 돼요. 마당이 원래 공동 공간이잖아요. 하고 말한 뒤 얼른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계단을 오르며 아직 식지 않은 체온과 더불어 방금 전 상황이 자꾸 떠올라 한동안 마음이 어지러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평소처럼 작업용 노트북을 켜고 간단한 업무를 처리하려 했지만 머릿속에는 자꾸 마당에서의 그 짧은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단순히 우연한 마주침이었고 아무 일도 아닌 듯 지나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이혼 후 오랫동안 누구와도 가까이 지내지 않았던 저로서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낯선 긴장감이었습니다. 여름밤의 더위만큼이나 무언가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 오래도록 가슴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며칠 뒤 퇴근 후에 집에 돌아와 보니 세입자 여성이 마당 텃밭 쪽에서 뭔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집 담벼락 쪽에는 부모님이 심어두셨던 각종 채소와 과일나무들이 자생적으로 자라고 있었는데 제가 전혀 손을 쓰지 않았더니 엉망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1층에 사는 그녀가 마당에서 호미로 잡초를 뽑고 아이는 마당 한가운데서 뛰어다니는 게 보이더군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텃밭 정리하시나 봐요? 네. 지난번에 보니까 가지 같은 게 쓰러져 있기도 하고 잡초가 많아서 아이가 다칠까 봐 조금만 정리해 보려고 했어요. 고맙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직장 다니고 있고 손이 잘 안 가더라고요. 집이 너무 멋져서 그냥 방치하기 아깝잖아요. 저도 쉬는 날 가볍게 움직이는 거 좋아해서요.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말씀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저는 저 사람 정말 부지런하구나 싶어 예심 존경심 비슷한 걸 느꼈습니다. 자신이 사는 곳이 깨끗하길 바라는 마음도 있고 어쩌면 아이가 놀기 편하도록 환경을 정비해 주고 싶었던 걸 수도 있겠죠. 저는 도움될 만한 도구가 있나 한번 찾아볼게요 하고 1층 창고를 뒤져 호미와 작은 삽 그리고 정원용 가위를 꺼내서 전달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주말마다 그녀는 아이와 함께 텃밭에 나가 잡초를 뽑고 마당을 청소했습니다. 덕분에 몇 주 뒤에는 텃밭이 제법 정리돼 예전처럼 깔끔해졌고 감나무와 석류나무도 수시로 물을 주니 상태가 훨씬 좋아졌습니다. 이사하고 몇 주 정도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밤 늦은 시간 갑자기 1층에서 다급하게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가 들리더니 세입자 여성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나가봤더니 그녀가 울먹이는 표정으로 죄송해요. 지금 아이가
고열에 시달리고 토를 계속해요. 동네 병원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라고 하소연했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숨을 가쁘게 쉬면서 울음을 삼키고 있더군요. 제가 당장 아이를 안고 집 앞에 작은 병원으로 뛰어갔는데 이미 문이 닫힌 상태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택시를 불러 근처 종합병원 응급실로 이동했습니다. 응급실에서는 의사가 아이 상태를 보더니 장염 증세가 심하네요. 아이가 아직 어리고 탈수 증상도 있는 것 같으니 입원이 필요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세입자 여성이 혼자서는 정신이 없을 것 같아 필요한 서류나 물품을 같이 챙기고 입원 수속까지 도왔습니다. 밤새도록 아이 곁에 있어 주며 이것저것 챙기는 그녀를 보며 참으로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가 밤새 열이 내리지 않아 걱정되는 눈빛을 하고 있었고 간호사에게 여러 번 물을 가져다 달라 하거나 아이 이마를 물수건으로 식혀주면서 애쓰는 모습이 너무 애절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나도 언젠가 아이가 생기면 저런 마음으로 돌보겠지 하는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론 저 아이가 너무 안 됐다 싶었습니다. 아빠가 없으니 아프면 엄마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하니 말입니다. 결국 아이는 3일 동안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회사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칼퇴근을 해서 병원을 들르거나 세입자가 급하게 집에 들러 옷이나 필요한 물건을 가져올 때 아이 곁을 잠시 지키기도 했습니다. 큰 도움을 준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녀는 누군가의 작은 도움이라도 받을 수 있어서 심적으로 많이 안정된 듯 보였습니다. 아이도 입원 마지막 날에는 열이 어느 정도 내렸고 장염 증세도 잡혀서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입원 기간이 끝난 다음 주말 세입자 여성이 감사 인사를 하고 싶다며 저를 1층으로 초대했습니다. 아이가 좀 나아져서 오늘 제가 조촐하게 밥상을 차렸는데 시간 괜찮으시면 잠깐 내려오셔서 식사하실래요? 라는 말에 사실 저는 조금 망설이긴 했습니다. 괜히 불편함을 느끼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봐서요. 하지만 그녀의 표정이 너무나도 진심 어린 감사와 초대로 가득 차 있었고 저도 아이가 조금 회복된 얼굴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흔쾌히 응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1층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현관 쪽에서부터 맛있는 음식 냄새가 진하게 풍겼습니다. 거실에 놓인 테이블 위에는 소갈비찜과 해물전, 각종 나물 무침, 그리고 따뜻한 국까지. 이혼 후로 이렇게 풍성한 집밥상을 받아본 게 언제였나 기억도 가물가물했습니다. 주방 한편에는 시원한 맥주 몇 캔이 보였고 그녀는 혹시 술 드실지 몰라서 준비했는데 괜찮으시면 한잔 하셔도 돼요라며 권했습니다. 저는 쑥스럽긴 했지만 주말이기도 하고 고마운 마음에 한두 캔쯤 마시자는 생각으로 수락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차려주실 필요 없었는데요. 저야말로 아이를 위해 별다른 도움도 못 드렸습니다. 그냥 병원 한두 번 같이 간 것뿐인데요. 제가 머쓱하게 웃으며 말을 꺼내자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에이, 그게 얼마나 큰 도움이었는데요. 혼자였으면 아이 안고 병원 왔다 갔다 하기도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서류 쓰는 것도 정신없고 대기 시간도 길고 그런 상황에서 옆에서 같이 있어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아이 괜찮아져서 다행입니다. 하루 종일 열이 안 떨어졌을 땐 저도 정말 큰일 나는 줄 알았습니다. 저도요. 갑자기 토하고 배가 너무 아프다고 울어대는데 당황해서 손이 덜덜 떨릴 정도였어요. 한밤중에 택시도 안 잡히고 앞으로는 더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식사 중 방 안에서 조용하던 아이가 잠깐 거실로 나와 아저씨, 안녕하세요. 하고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얼굴빛이 창백했고 에너지가 회복되지 않은 듯 제 무릎에 살짝 기대 앉아 있다가 식사가 채 끝나기도 전에 다시 방으로 돌아가 누웠습니다. 아이는 지쳐 보였지만 인사만큼은 예의 바르게 잊지 않고 했습니다. 그 작은 몸짓에 괜히 마음이 찡해졌습니다.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그녀는 조심스럽게 제 눈치를 살피더니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실례가 아니라면
혹시 집주인님도 결혼 경험이 있으신가요? 순간 저는 숟가락을 잠시 내려놓고 말문을 닫았습니다. 민감할 수 있는 질문이었기에 잠시 고민이 됐지만 숨길 이유도 없었고 언젠가는 꺼내게 될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 저도 한 번 결혼을 했었는데 꽤 오래전에 이혼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죄송해요. 제가 괜한 걸 여쭤봤네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뭐, 즐거운 기억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감출 이유도 없으니까요. 그냥 그런 일이 있었다 정도로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잠시 눈을 내리깔더니 나지막한 목소리로 자신도 이혼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엔 말을 아끼는 듯 했지만 이내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저도 결혼 생활 오래 못 갔어요. 아이 아빠가 외도를 했거든요. 그것도 제가 임신 중일 때요. 그녀는 차분하게 이야기했지만 그 안에는 지우지 못한 상처와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은 퇴사 여직원과 불륜 관계였고 그 사실을 본인이 알게 된 건 산후조리원에 있을 때였다고 합니다. 그때 그 여자가 보낸 메시지가 남편 핸드폰에 그대로 뜬 걸 보고 모든 게 무너졌다고 하더군요. 제가 조리원에서 그걸 봤을 땐 말도 안 나왔어요. 한 손엔 수유 중인 아기, 한 손엔 남편 핸드폰 그냥 그대로 울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이후 시어머니의 태도였습니다. 손자를 기대했던 시어머니는 아이가 여자아이라는 걸 알자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아이가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됐을 때 이딴 애 하나 낳으려고 우리 집 대를 끊냐며 쏘아붙이기까지 했다네요.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애를 한 번도 안아보지도 않았어요. 집에 들렀을 때도 저를 보며 한숨만 쉬고 애한텐 쳐다보지도 않았죠. 오히려 애가 운다. 엄마 닮아 시끄럽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심지어는 아이가 이유식을 먹기 시작했을 때 일부러 뜨거운 물을 식히지 않고 줬던 적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그녀가 그걸 눈치채고 막았지만 그날 이후로는 아이를 절대로 시어머니 손에 맡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남편한테 말했더니 오히려 저를 탓하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왜 그럴 이유가 있냐? 내가 예민한 거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더니 어느 날은 애를 안고 있는 제게 이 애는 나에겐 애물단지라고 말했어요. 그 순간 정말 끝났구나 싶었죠. 그녀는 그날 이후 남편에게 양육권을 포기하겠다는 말을 받아냈고 결국 혼자 아이를 키우게 되었습니다. 친정 부모님도 사정이 어려워 큰 도움을 줄 수 없었고 그녀는 일과 육아를 병행하며 고군분투했습니다. 그러다 이 집의 새를 보고는 그래도 마당이라도 있는 곳이면 아이가 답답하지 않겠지 하는 마음으로 이사 오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몇 번이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먹먹했고 그저 고개를 끄덕이거나 짧은 감탄사로 반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군가의 삶이 이렇게 조용히 무너져 내렸다는 사실이 너무도 생생하게 전해져 왔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말미에 그래도 지금은 많이 괜찮아졌어요. 아픈 일도 있었지만 아이가 곁에 있어서 다행이에요. 이 아이가 없었다면 저는 무너졌을지도 몰라요. 라고 말하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그 미소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이겨낸 흔적인지 알 것 같아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 또한 떠올랐습니다. 이혼을 결심하기까지 정신적 고통이 컸지만 반대로 자녀가 없었기에 양육 문제에서 자유로웠던 것은 어쩌면 불행 중 다행이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녀가 있었다면 감당하기 힘든 갈등과 책임이 따랐을 테니까요. 그런 면에서 그녀는 더 힘든 길을 걸어온 듯 보여 안쓰럽고 존경스러웠습니다. 그래도 아이가 너무 착하고 예의 바르네요. 다 엄마가 잘 키웠기 때문이겠죠. 아이가 제가 힘들 때마다 오히려 저를 웃게 해주고 가끔은 의젓해서 신기해요. 하지만 그만큼 어린 마음에 상처가 많을까봐 미안하기도 하고요. 저라면 훌륭하게 키우고 있다고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보이는 모습만으로도 충분히 느껴져요. 그녀의 눈동자가 촉촉해지는 듯 했습니다. 저 역시 괜히 마음이 짠했고
그렇게 우리는 각자 이혼이라는 공통된 배경을 지닌 두 사람이 되어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술잔이 조금씩 비워지며 화기애애하지만 동시에 어딘가 서글픈 분위기가 잦았습니다.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위로해주는 말들도 오갔습니다. 주변에서 이혼남이라고 하면 다들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기도 했는데 알고 보면 결혼 생활이라는 게 참 한 사람에게만 책임이 있는 건 아닌데도 말이죠. 저도 그래요. 이혼녀라고 하면 가볍게 보거나 쉽게 만만하게 보거나 그런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새로운 곳에 자리 잡을 때마다 두렵기도 했어요. 괜한 시선을 받을까봐. 네, 맞아요. 저도 한동안은 주변 시선 때문에 좀 움츠러들기도 했는데 결국에는 시간이 약이라고 하잖아요. 이제는 좀 무덤덤해졌어요. 그래도 사람 사는 게 외롭긴 하죠. 아이가 있어서 다행이긴 해요. 제가 힘들어도 옆에 있어주는 아이가 있으니 버틸 힘을 얻거든요. 저도 혼자 살다 보니 가끔은 너무 조용한 집안이 싫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1층에서 들려오는 아이 웃음소리가 참 좋습니다. 뭔가 살아있는 느낌이 들어서 그때 그녀가 미소 지으며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아이가 혹시 너무 뛰어서 시끄러우면 말씀하세요. 좀 자제시키겠습니다. 아니에요.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오히려 없던 활기가 돌아서 저는 좋아요. 마당에서 뛰어노는 소리라도 나야. 아, 나 혼자 살지만 그래도 여기 사람 사는 집이구나 하고 느껴지거든요. 정말요? 다행이네요. 저도 사실 조심은 했는데 골목이 좁아 아침 일찍 아이가 깨어서 마당에서 뛰면 혹시 2층에 시끄러운 건 아닐까 걱정했어요. 절대 그런 거 없으니까 걱정 마시고 아이랑 마음껏 지내세요. 그리고 저도 주변에 도움 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말씀하시고요. 괜히 어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한참 이야기가 오가다 보니 어느덧 시간이 꽤 흘렀고 저희는 맥주 캔 2개 정도를 나눠 마시고 나서야 정리했습니다. 저는 정말 잘 먹었습니다. 덕분에 오랜만에 집밥다운 집밥을 먹었네요. 감사해요라고 인사했고 그녀는 부족한 음식이었는데 맛있게 드셨다니 다행이에요. 저야말로 늘 도움 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식기를 치우고 조금 정리한 후 저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며 식사한다는 일이 이렇게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동시에 혹시나 괜한 감정이 싹트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미 이혼을 겪은 마당에 다시 감정 소모를 한다는 게 쉽지도 않고 또 상대 역시 아직 아이가 어린 싱글맘이니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래도 한편으로는 평소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위안과 설렘이 조금씩 피어오르는 것을 부정하기 힘들었습니다. 며칠이 지나 퇴근 후 어느 평일 저녁 마당에서 그녀가 아이와 함께 공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많이 회복되어서인지 씩씩하게 뛰어다니고 있었고 공이 마당 끝으로 굴러갈 때마다 재빠르게 쫓아가는 모습이 무척 귀여웠습니다. 저는 2층으로 올라가려다 안녕하세요. 아이가 이제 다 나은 것 같네요? 하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녀는 환히 웃으며 네, 덕분에 잘 회복됐어요. 이젠 제대로 밥도 먹고 전처럼 잘 뛰어요. 그 후로 우리는 종종 마주칠 때마다 간단한 대화를 나누곤 했지만 제가 마음으로 다가가고 싶다는 생각과 달리 아직 주저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서로 이혼 경험이 있는 데다 아이가 있는 엄마에게 함부로 접근해 괜한 오해를 사기도 싫었고 집주인과 세입자라는 관계에서 지나치게 가깝게 지내다 문제가 생기면 곤란하다는 현실적 고민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거리는 조금씩 좁혀져 갔습니다. 어느 날부터는 그녀가 마당 텃밭에 흥미를 느껴 잡초를 뽑고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는데 저도 주말마다 호미와 삽, 가위를 챙겨 나가 그녀를 거들며 자연스레 대화 시간을 늘렸습니다. 아이 역시 마당 곳곳을 뛰어다니며 즐거워했는데 어느새 저에게 아저씨, 같이 놀아요 라고 자연스럽게
손을 이끌며 달려오곤 했습니다. 저도 특별한 일이 없으면 공놀이도 해주고 소소하게나마 아이와 교감하면서 왠지 모르게 잃어버렸던 가족의 따스함을 흠뻑 느꼈습니다. 그녀와의 관계는 아직 조심스러웠지만 함께 텃밭을 돌보며 땀을 흘리는 그녀의 모습은 왜 그렇게 멋져 보이고 매력적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고운 얼굴은 아니었지만 털털하고 때론 우아한 말투, 그리고 부지런히 손발을 움직이는 성실함. 저에게는 정말이지 눈길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땀에 젖어 엉망이 된 티셔츠 사이로 보이는 목덜미며 맨다리가 살짝 드러나는 모습은 아찔하면서도 어쩐지 인간적이고 더없이 실감 나게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렇게 텃밭을 조금씩 가꾸다 보니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와 고추, 상추가 제법 잘 자랐습니다. 마침 어느 날 그녀가 오늘 저녁 마당에서 딴 채소로 요리해볼까 하는데 괜찮으시면 드셔보실래요? 라며 식사를 제안했습니다. 전세입자와 집주인이 아니라 한 사람, 대사람으로 소박한 만찬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전해져서 저는 기쁘게 응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와 그녀 그리고 아이는 작은 파티처럼 식사를 즐겼습니다. 가지조림은 제가 지금껏 알던 물컹한 식감 이상의 풍미를 내었고 상추쌈에 곁들이는 풋고추 강된장은 입 안에서 계속 맴돌 만큼 깊은 감칠맛을 자랑했습니다. 저는 이거 진짜 너무 맛있어요. 이런 강된장은 처음 먹어봅니다라며 연신 감탄했고 그녀도 어쩐지 수줍은 듯 이 정도면 잘 된 거죠. 하고 웃었습니다. 배불리 먹고 나니 자연스럽게 맥주가 다음 코스로 이어졌습니다. 아이는 졸음을 참지 못해 먼저 들어가서 잠들었고 저와 그녀는 거실에 앉아 가벼운 맥주 한 캔씩을 추가로 따며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요즘 문득 외롭다는 생각이 자주 들어요. 그래도 아이가 있어서 다행이긴 하지만 한편으론 어른으로서 제가 버틸 힘이 부족하다 싶을 때가 많네요. 저는 애써 침착하게 대답했지만 사실 그녀가 제게 내비친 외로움은 마치 제 마음속 진동을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이혼 이후 혼자 지내면서 외롭다는 감정을 잊으려 했는데 사실 잊힌 게 아니라 묻어둔 것뿐이었죠. 요즘 들어 다시 슬슬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저를 쳐다보며 살짝 미소 짓더니 가끔 이런 대화라도 할 수 있으니 많이 위로가 돼요. 감사해요. 하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2층으로 올라와 침대에 누웠지만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분명 적당히 취기가 올라 피곤하기도 했는데 속이 이상하게 달뜨고 심장이 두근대었습니다. 그동안 그녀에게 스며들던 감정의 정체가 뭔지 뻔히 알고 있었으나 아직 확신하기 두려웠습니다. 괜히 잘못된 신호를 줘서 서로 어색해지면 어쩌지, 아이에게 혼란을 주면 어쩌지 하는 현실적 고민이 머릿속을 맴돌았고 어렵게 잡은 이 기회를 놓치는 건 아닌지 스스로 자책도 했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흐르며 우리는 각자 일과 육아, 그리고 직장 생활에 몰두하다 보니 마음을 명확히 전하거나 또 다른 기회를 만드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랑 이야기에는 꼭 갈등을 계기로 가까워지는 순간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우리의 경우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사건이 터져버렸고 이를 통해 우리는 서로에게 훨씬 가까운 존재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주말 아침이었는데 전날 회사에서 회식이 있어 과음한 탓에 저는 새벽 늦게 집에 들어와 한참을 자고 있었습니다. 숙취가 심했는지 아침 일찍 눈이 안 떠지더군요. 그러다 아래층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가 우는 소리, 노인의 고함 소리, 그녀의 격앙된 목소리까지 몽롱한 머릿속에서도 뭔가 일이 생겼다는 느낌이 들어 황급히 옷을 걸쳐 입고 세수도 못한 채 2층에서 뛰어내려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1층 현관에서 한 노인 여성이 세입자 여성에게 막말을 퍼붓고 있었고 그녀는 아이를 안은 채 방 안에 서 있었습니다. 아이는 놀라 엉엉 울고 있었고 그녀는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상황을 보자마자 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니, 남의 집에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라고 제가 크게 소리치자
노인 여성이 저를 향해 너는 또 뭐야? 왜 끼어들어? 2년 애인이라도 돼라는 폭언을 뱉어댔습니다. 순간 주먹이 움켜쥐어질 정도로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저는 최대한 단호하게 이 건물 집주인입니다. 2층에서 쉬고 있는데 이렇게 아침부터 소리를 질러대니 뭔 일인가 싶어 내려온 거예요. 남의 집에서 이런 식으로 소란 피우시면 경찰 부를 겁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노인 여성은 되레 기세등등하게 집주인이면 어때? 상관 말고 조용히 있어 라고 소리치더니 다시 세입자 여성에게 고개를 돌려 서류 준비해서 얼른 넘겨. 안 그러면 그냥 두지 않을 거야 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어 계속 따졌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아이도 울고 있고 여긴 이분의 집이자 제 건물입니다. 용무가 있으면 정상적인 시간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야기하시죠. 계속 이러시면 바로 경찰 부를 겁니다. 그러자 노인 여성은 제게 손가락질을 하며 험악한 말들을 쏟아내다 결국엔 월요일에 나 다시 올 거니까 그때까지 안 해결하면 가만 안 둘 거야 라고 협박을 남기고 씩씩거리며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그녀가 대문 밖으로 나가는 걸 확인하고 곧장 대문을 안에서 잠갔습니다. 가슴은 이미 심하게 뛰고 있었고 수치로 띵하던 머리가 제대로 깨어난 기분이었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흐느끼고 있었고 세입자 여성은 눈물을 참으려다 결국 터뜨리는 듯했습니다. 저는 거실로 들어가 그들을 진정시키며 물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인지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있나요? 조금 전 노인분은 누구죠? 그녀는 긴 한숨을 쉬며 아이를 꼭 안은 채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 노인 여성은 그녀의 옛 시어머니였습니다. 전 남편과 이혼할 당시 남편이 양육권을 포기하고 양육비 역시 주지 않는 대신 두 사람 공동 명의였던 구축 빌라를 그녀의 명의로 넘기는 것으로 합의를 봤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전 남편은 사실상 연락을 끊고 나타나지 않았는데 최근 그 빌라가 자리한 지역이 재개발 지정구역으로 발표되면서 부동산 시세가 급등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옛 시어머니가 갑자기 욕심을 부려 그 빌라 살 때 자기 돈이 들어갔으니 절반을 내놓아라 라고 요구하며 괴롭히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저는 들으면서 황당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네요. 이미 법적으로 합의해서 명의를 넘긴 건데 거기다 양육비도 안 내고 있다면서요. 줄 이유가 전혀 없죠. 그녀는 고개를 떨구며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시어머니가 워낙 무서운 분이라 오늘처럼 아이 앞에서 막말하고 협박성 발언을 서슴지 않으니 솔직히 공포스럽기도 해요라고 토로했습니다. 알고 보니 전 남편은 본인 잘못이 워낙 커서 면목이 없어 나타나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문제는 시어머니가 집 살 때 자기 돈이 들어갔으니 당연히 돌려받아야 한다며 억지를 부리는 데다 아이에게도 심한 말을 퍼붓고 간혹 폭력적 태도를 보인다는 겁니다. 저는 조금이라도 그녀를 안정시키고 싶어 따뜻한 물을 건네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법적으로 확실히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합의서만 잘 보관하고 있다면 시어머니가 뭘 어찌하든 크게 문제 삼을 순 없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돕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어딘가 안심한 듯 한숨을 길게 내쉬며 정말 감사합니다. 경찰을 부를까도 생각해봤지만 시어머니가 더 난리를 칠까봐 겁났어요. 아이가 받을 충격이 걱정돼서라고 했습니다. 저는 제가 아는 범위에서 법률적인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지인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법무사 사무실이 있으니 먼저 상황을 정리해 보도록 해요.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도 체크해서 준비하면 좋겠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감사하다 했고 일단 아이를 달래서 재우는 게 우선이라며 잠시 자리를 떴습니다. 밖에서는 무더운 여름 햇살이 대문을 내리쬐고 있었고 저는 방 안에 남아 이것저것 생각했습니다. 마음 한편은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녀를 지켜주고 싶다는 감정이 왠지 모르게 생겨났습니다. 다음 날은 일요일이었는데
그녀와 저는 하루 종일 법무사 사무실에 문의할 자료를 정리하고 옛 시어머니가 했던 말들을 녹음한 게 있는지 등을 확인했습니다. 제법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그녀는 이렇게까지 도와주셔서 정말 죄송해요라며 거듭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더 곤란한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막아야 하잖아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아이는 엄마와 제가 문서 봉투와 서류를 뒤적이는 동안 혼자 장난감을 갖고 놀다가 가끔은 지루해 보였지만 그래도 울거나 짜증내지는 않았습니다. 월요일 아침, 저는 회사에 연락해 연차 휴가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녀와 함께 옛 시어머니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월요일에 다시 오겠다고 했으니 차라리 우리가 먼저 제대로 된 대응책을 준비한 상태에서 만나 문제를 일괄적으로 해결하자고 마음먹었죠. 경찰에 사전 신고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휴대폰에 녹음 앱을 켜두고 대비했습니다. 약속한 시각이 되자 나타난 건 시어머니뿐 아니라 전 남편과 그의 새 아내 즉 그때 그녀와 바람을 피웠던 바로 그 여자까지 동행한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새 아내는 임신 중인 듯 대가 불룩 나와 있었습니다. 상황이 어찌나 황당하던지 저는 처음 보는 사람들 앞에서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이런 건물주로서의 어깨가 작용한 건지 오히려 담대해졌습니다. 옛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고압적인 태도로 나섰습니다. 이 빌라 살 때 우리 집 돈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아나? 내 재산을 공짜로 가로채 살고 있다니 당장 반 넘겨놔라 하고 소리치자 그녀가 최대한 부드럽게 대응했습니다. 이미 이혼할 때 법적으로 합의해서 저 명의로 이전받았고 전 남편은 아이 양육비도 안 내기로 했잖아요. 약속대로 깔끔히 마무리된 줄로 압니다. 이에 시어머니는 그때는 이 빌라가 이렇게 값어치가 뛸 줄 몰라서 넘어간 거고 이제 보니 내 재산이니 돌려달라 식의 억지를 부렸습니다. 전 남편은 곁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있었는데 그 옆에 앉아있던 새 아내는 한껏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보고 불륜 어쩌고 하더니 이 여자도 만만치 않네. 벌써 다른 남자가 나서서 앞장서고 같이 사는 거 보니까 솔직히 둘이 예전부터 눈 맞아서 바람난 거 아니야? 오빠는 진짜 억울하겠다. 잘잘못 따지자면 똑같은데 집까지 다 넘겨준 건 너무한 거지. 안 그래? 그녀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진실을 드러내기라도 하듯 말끝마다 나를 세우며 말을 이어갔고 저는 잠시 입을 다문 채 가만히 그녀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비밀이라도 드러내듯 말끝마다 비아냥을 담아 이어갔고 저는 그 말을 들으며 한동안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속은 부글부글 끓고 있었습니다. 합의서에 명시된 조건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양심을 들먹이며 집을 빼앗겠다고 협박하고 있다는 사실에 도저히 분노를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갑자기 묻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누구야? 내 새남자라도 된다는 거냐? 순간 저는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네. 저 이분과 교제 중입니다. 사실 그 순간 단순히 집주인이라는 말로는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녀와 아이를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 앞섰고 그래서 저는 남자친구라고 단호하게 말해버렸습니다. 옆에 있던 그녀는 잠시 놀란 눈빛을 보였지만 별다른 반박은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을 살짝 내리깔며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마치 큰 증거를 잡은 사람처럼 기가 막힌 표정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봐라, 이 바람둥이 년아. 내가 새 남자 만나고 다닐 동안 우리 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바람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릴 자격이 있으세요? 전 남편분은 이미 결혼 전에 임신까지 시켰던 새 아내분과 함께 살고 계시잖아요. 그건 괜찮고요. 양육비는 한 푼도 안 보내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미 법적으로 정리된 일이잖아요. 이제 와서 소유권을 운운하는 건
무슨 권리로 하시는 겁니까? 더 거칠게 나오시면 명예훼손, 주거침입, 협박죄로 대응할 수 있으니 조심하시죠. 시어머니는 순간 말문이 막힌 듯 하다가 이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가 뭔데 끼어들어. 이 집은 내가 돈 보태서 산 거야. 그러자 옆에 있던 아내도 거들고 나섰습니다. 오빠가 아직 그 집에서 쫓겨날 이유가 없는 거잖아. 법이 다가 아니지 않아? 사람 마음이라는 것도 있는 거지.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늘어놓는 그들의 태도에 저는 기가 막혔고, 옆에서 우물쭈물 말도 제대로 못하는 전 남편의 모습은 더욱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감정을 눌러가며 다시 말했습니다. 합의서에 따라 소유권은 이미 이전됐습니다. 그걸 무효라고 주장하시려면 정당한 법적 절차를 밟으세요. 무리한 요구나 폭언, 협박은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와 그 일행은 막말을 멈추지 않았고 이미 대화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저는 혹시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해 미리 휴대폰 녹음 앱을 켜둔 상태였습니다. 그들의 폭언과 협박은 모두 녹음되고 있었고 저는 마지막 경고를 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소란을 피우신다면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충분히 협박과 명예훼손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해볼 테면 해봐 라며 큰 소리로 난동을 부렸고 저는 결국 112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분 뒤 순찰차가 도착했고 경찰관 2명이 마당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경찰이 도착하자 시어머니와 새 아내는 더욱 흥분한 상태로 고함을 질렀고 전 남편은 갑자기 이 사람은 예전에 바람을 피운 적도 있어요? 라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습니다.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 실소가 나왔고 옆에 있던 그녀의 손을 조용히 잡아주었습니다. 그녀는 손끝이 차가워져 있었고 떨리는 숨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경찰관들에게 상황을 설명하며 저는 말했습니다. 이혼 당시 합의서가 있었고 양육비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이 집을 넘겨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일방적으로 찾아와 폭언과 협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양측의 말을 들은 뒤 일단 진정시켰고 시어머니 쪽에서 언성을 높이며 밀치려는 행동까지 보이자 경찰이 강하게 제지하며 경고했습니다. 이런 문제는 민사 절차를 통해 해결하셔야 합니다. 지금처럼 소란을 피우시면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와 일행은 경찰의 경고에 못 이겨 자리를 떠났지만 시어머니는 가면서도 내가 그냥 두고 보나 봐라. 반드시 다시 올 거다라는 말을 남기며 분을 사귀지 못한 채 떠났습니다. 그 자리에 남은 저와 그녀는 긴장감에 지쳐 말이 없었고 저는 다행히 아이가 이 상황을 직접 보지 않았다는 사실에 안도했습니다. 만약 아이가 이 모습을 봤다면 평생 기억에 남을 상처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잠시 후 그녀를 진정시키며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변호사를 통해 대응합시다. 제가 아는 법무법인이 있어요. 곧 상담 잡아볼게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간 모아둔 서류와 자료, 녹음 파일까지 정리해 저와 함께 상담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억지에 끌려다니지 않기 위해 우리가 함께 나서기로 한 것입니다. 그날 저녁 아이는 유치원에서 돌아왔고 다행히 사건을 직접 목격하진 않았지만 집안 공기가 심상치 않은 걸 아이도 느꼈는지 조금은 불안한 눈빛을 보였습니다. 그녀가 아이에게 일부러 밝은 목소리로 오늘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하면서 부엌으로 향했고 저는 아이 옆에 앉아 유치원에서 뭐 했어? 하고 묻으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아이는 순수하게 새 그림도 그리고 친구랑 공룡 스티커 붙였어요. 하며 해맑은 표정을 지었고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한순간 이 복잡한 세상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어 그녀가 저를 포함해 밥상을 차렸고 아이와 셋이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아이는 저를 별로 어색해하지 않고 마치 삼촌 혹은 아빠처럼 친근하게 대했습니다. 그 모습에 괜히 코끝이 찡해질 정도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대로라면 내가 언젠가 이 아이의 진짜 가족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상상을 잠깐 해보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니 아이는 곧 잠자리에 들었고 그녀와 저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사건을 돌이켜보면서 그녀가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솔직히 아침까지만 해도 이런 날이 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시어머니가 또 와서 난리를 칠까봐 무서웠는데 혼자가 아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저는 그녀의 손을 살짝 잡으며 이제부터라도 제가 곁에서 지켜드릴게요. 물론 쉽지 않은 상대겠지만 절대 혼자 힘들게 싸우게 두지 않을 겁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잡은 채로 고개를 숙여 잠시 눈물을 흘리는 듯 했지만 이내 제가 티슈를 건네자 눈물을 훔치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여태껏 나름대로 다가가고 싶어도 망설이던 제 마음이 순식간에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날 밤 아이가 안방에서 조용히 잠이 든 후 저는 천천히 2층으로 올라왔습니다. 복잡한 하루였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켠이 잔잔한 물결처럼 벅차올랐습니다. 거실에서 함께했던 그녀의 표정, 경찰 앞에서 흔들리던 눈빛, 그리고 제가 그 앞에서 한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남자친구라는 표현을 입에 담았을 때 순간적으로 주저할 틈도 없었습니다. 누군가를 지켜주고 싶다는 감정이 그렇게 즉흥적으로 튀어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그녀는 과연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하는 생각에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그렇게 생각에 잠겨 있을 무렵 조용히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그녀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수척해 보였지만 눈빛은 이전보다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면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안으로 들어오시라고 손짓했습니다. 방 안에 마주 앉은 우리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어색하게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마치 각자의 마음속 깊은 곳을 공유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서로의 시선이 천천히 맞닿았고 말 없이 서로를 안았습니다. 너무도 조용하고 너무도 조심스러운 포옹이었습니다. 누구 하나 먼저 다가서려 하지 않았지만 동시에 누구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 입맞춤은 조심스럽고도 진중했습니다. 억지스러운 열정이 아니라 오래 참고 버텨온 외로움의 끝자락에서 서로를 확인하는 감정의 흐름이었습니다. 그녀는 한 걸음 물러서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이런 감정 너무 오랜만이라서요. 살짝 긴장돼요. 저는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괜찮습니다. 우리 천천히 가도 돼요. 그녀의 어깨는 조금 떨리고 있었고 저도 가슴 속 어딘가가 조심스럽게 무너져 내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8년 만에 저는 처음으로 여자와 가슴 뛰는 접촉을 했습니다. 그녀 역시 오래도록 이런 감정을 느끼지 못했다며 제게 살살해요라고 당부했습니다. 서로에게 오래 묵었던 외로움과 갈망을 토해내듯 몸과 마음을 함께 나누며 그렇게 뜨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시간만큼은 서로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자연스럽게 확인할 수 있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말없이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며 조심스럽고 따뜻하게 마음을 나눴습니다. 감정은 몸짓이 되었고 그 몸짓은 어느새 서로를 감싸는 진심이 되어 짧지만 깊은 위로로 이어졌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정들이 그 밤 공기 속에 천천히 스며들었고 무겁던 마음의 벽이 하나씩 허물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처음으로 서로의 온기를 가슴 깊이 받아들였습니다. 누구보다 조심스럽고 그래서 더 진심이었던 그 순간은 두 사람 사이에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겠다는 희미한 확신을 남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출근 준비를 하며 복잡 미묘한 기분에 사로잡혔지만 어쨌든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이제 그저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가 아니라 서로를 지키고 싶은 사람들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이었죠. 당장 결혼 운운할 단계까지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우리는 서로에게 분명한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우리는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전 남편 일행이 다시금 억지를 부리거나 협박을 해올 때 철저히 법적으로 대응하기로 한 것이죠. 변호사 역시 합의서가 명확하고 양육비 포기에 대한 대가로 재산을 이전받았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상대 측이 소유권 주장을 펼칠 근거가 약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녹음 파일 역시 지속적인 협박과 모욕,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음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되었고, 만약 그들이 다시 찾아와 불미스러운 일을 벌인다면 바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도록 조언해 주었습니다. 그 와중에 시어머니 측은 한 번 더 집으로 찾아오려 했지만 이미 변호사에게서 받은 접근 금지 가처분을 준비해놨기에 접근 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시어머니가 법이 무섭지 않다는 식으로 떠들어댔지만 막상 경찰이나 소송 이야기가 나오자 기가 죽은 듯 보였습니다. 전 남편은 새 아내의 눈치를 보는지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못했고, 새 아내는 뱃속 아이가 아직 몇 달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동정심을 유발하려 했지만 일관된 태도로 무시했습니다. 이미 끝난 결혼이고 본인들이 혼외 관계로 임신까지 했다면 그 책임도 본인들이 지는 게 맞지 않느냐며 변호사를 통해 강경 대응을 암시하자 그 후론 더 이상 크게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런 과정에서 그녀의 마음고생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옆에서 함께했고 그녀도 심적으로 기댈 구석이 생기니 전보다는 훨씬 안정을 찾았습니다. 아이 역시 어느 날부터 저를 마치 가족처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퇴근해 대문을 열고 들어오면 아이가 마당에서 아저씨 하고 달려오면서 반가워했고, 때로는 1층 거실에 자연스럽게 들어가 저녁 식사를 함께하는 일도 많아졌습니다. 그녀는 살림 솜씨와 요리 실력이 뛰어났는데 마당 텃밭에서 따온 채소로 매번 새로운 메뉴를 시도하며 제게도 권했습니다. 저도 그동안 모르고 지냈던 가족 식탁 같은 풍경이 너무나 반가웠고, 한껏 식사를 즐기다 보면 자연스레 설거지를 돕거나 마당에 물을 주는 등 작은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관계는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협박은 법적으로 차단한 상태였고, 전 남편 일행 또한 더 이상 노골적으로 나타나지 못했습니다. 변호사와 법무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아 사건이 안정되자 그녀도 더는 과거에 묶이지 않고 새로운 삶을 그려나가고자 했습니다. 아이는 점점 밝아졌고 저와 함께 마당에서 공놀이를 하거나 텃밭에서 방울토마토를 따 먹고 감나무 밑에서 소꿉놀이를 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샀던 작은 농구공을 아이에게 주었더니 몇 번 못 튀기면서도 깔깔 웃으며 즐거워하는 모습이 정말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지내는 사이 아이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아직은 크지 않은 스케일이라 조촐하게 집에서 가족 같은 생일 파티를 준비했고, 저 역시 작게나마 선물을 마련해 아이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케이크 초를 불며 신나하는 아이를 보며 저는 괜스레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그녀도 그런 저를 보며 미소 지었죠. 생일 파티가 끝난 뒤에는 우리가 함께 만든 가지전과 상추쌈, 그리고 몇 가지 반찬을 곁들인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그날 우리가 부엌에서 함께 요리를 하는 동안 아이는 마당에서 종종 튀어나왔다가 엄마 아저씨 뭐 만들어요? 하고 궁금해하기도 했고 다시 놀러 나가기도 했습니다. 이 평범해 보이는 행복의 장면들이 사실은 저에게는 너무나 소중하게 다가왔습니다. 저와 그녀는 밤늦게까지 대화를 나누다 아이가 잠들면 2층으로 조용히 올라와 서로를 끌어안으며 한동안 잊고 있던 연인의 감정을 조금씩 키워나갔습니다. 물론 육체적인 교감이 전부는 아니지만 오랜 기간 서로의 외로움을 이해하고 위로와 애정을 주고받는다는 건 정말 큰 행복이었습니다. 그녀도 고백하듯 말했습니다. 예전 남편과는 감정 없이 의무적으로만 스킨십을 했던 시기가 오래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마음이 움직이니까 이게 참 부끄러워도 좋네요. 저 역시 뜨겁게 공감했고 이혼이라는 큰 상처가 있었지만 다시 누군가를 진심으로 좋아하고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시어머니가 낸 소송은 별 진전 없이 흐지부지 됐습니다. 워낙 말이 안 되는 주장이었기에 변호사와 대응하면서 확고하게 맞섰고 더 이상 우리를 직접적으로 괴롭히진 못했습니다. 전 남편 측은 새로 낳을 아이 양육 준비로 정신이 없어 보였고 저희 쪽은 이미 법적 조치와 증거 확보를 끝낸 상태라 언제든 반격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사실에 크게 안도했고 아이 역시 더 이상 시어머니의 폭언에 시달릴 위험은 없으니 마음 편히 자라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살짝 농담 섞인 말투로 혹시 나중에 이 집에서 아이와 셋이서 제대로 된 가족으로 살 수 있을까요? 라고 던졌습니다. 그녀는 부끄러운 듯 웃으며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그래도 지금처럼 차근차근 가면 언젠가는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라고 답하더군요. 최근에는 아이가 유치원에서 우리 가족 그리기 숙제를 해왔는데 그림 속에는 엄마와 아이만 있는 게 아니라 저의 모습도 조그맣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아이는 거기에 아저씨라고 글씨를 썼지만 그림을 본 저는 왠지 모르게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그녀도 같은 감정을 느꼈는지 한참을 그림을 들여다보며 조용히 웃어 보였죠. 그렇게 저희는 새로운 인생의 장을 함께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가 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니까요. 아직 더 많은 이야기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고 분명 숱한 난관도 있겠지만 지금 이 순간은 그저 감사하고 싶습니다. 집주인과 세입자로 시작된 인연이 이제는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관계로 진전되었습니다. 한때는 아이의 울음소리에 깜짝 놀라기도 했지만 이젠 아이의 해맑은 웃음소리 없이는 이 집이 텅 빈 듯 느껴질 것 같습니다. 바람 잘 날 없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이렇게 서로를 지켜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